과연 파업에서 이기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임금 인상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공장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의 건설 현장에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일제히 모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근 주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2025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9%나 급감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현재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주택 착공 실적 역시 14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해버리고 말았죠. 강남의 재건축 현장조차 지금은 매우 한산합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철근 트럭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 시장이 무너지면 당연히 철근이 안 팔리고 결국 거대한 제철소의 심장마저 차갑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노동자의 평범한 삶도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성과급을 더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의 어느 날, 현대제철에는 직장 폐쇄와 성과급 갈등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동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마침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귀족노조의 몰락이 시작된 셈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 바로 중국발 철강 쓰나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1년치 수요량을 단 3일 만에 모두 만들어냅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도는 1억 5천만 톤의 철강이 갈 곳을 잃었죠. 이제 중국은 이 엄청난 물량을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냅니다. 이는 한국 전체 수요의 무려 15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중국 철강사의 34% 이상이 적자 상태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원가 아래로 파는 덤핑 수출에 매달릴 뿐입니다. 1톤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철강을 중국이 45만 원에 팔아치우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공장을 아예 멈춰 100억을 손해보느니 차라리 덤핑으로 50억만 손해보는 것이 지금 중국의 생존 방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베트남까지 빗장을 걸어잠궜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강력한 관세 폭탄을 매깁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 국경세, CBAM은 우리 철강사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막힌 중국 철강이 다시 한국으로 밀려오게 되면 우리 시장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대제철은 오랜 역사의 인천 공장 철근 설비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80만 톤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수요는 700만 톤인데 비해 공급 능력은 무려 1200만 톤입니다. 팔리지 않는 철강이 창고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제는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치솟는 전기료와 인건비는 매달 수천억 원의 고정비로 돌아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인천 공장도 자본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는 결국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탄은 바로 당진의 성과급 갈등입니다. 사측은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로 노조에 맞대응했습니다. 노조는 4천만 원을 요구했고 회사는 2,6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1,350만 원의 간극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이미 60% 넘게 폭락한 상태입니다. 연간 8천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절은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노조는 오직 현대차만 배를 불리는 구조라며 비판하지만 회사는 실적 악화라는 엄중한 현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성과급을 더 줄 수는 없다는 사측과 정당한 생존권을 외치는 노조가 정면 충돌합니다. 결국 모든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원 8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대제철은 총파업이라는 비극적인 파국을 맞았습니다. 2026년 1월 11일 마침내 당진 제철소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단단히 맸습니다. 용광로가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하루에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노사 모두가 위험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회사는 마침내 6단계의 강력한 압박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희망퇴직이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냉동실이라 불리는 별도의 대기소로 보내졌고 무임금의 공포가 서서히 현장을 덮쳐왔습니다.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핵심 냉련 공장까지 멈춰서자 위기는 현대차 그룹 전체의 공급망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끊기자 회사는 마침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노조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임원들의 급여 사감과 전 직원 희망퇴직 검토 발표는 노조원 개개인을 향한 거대하고 날카로운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잠시 과거를 돌아봅시다.
지난 2018년 금호타이어는 막대한 부채를 견디지 못해 밥정관리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해외 매각을 결사반대하는 노조에게 채권단은 파산이냐 아니면 매각이냐라는 매우 잔인한 선택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만약 밥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사라집니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중국 자본에 허무하게 팔려고 말았죠.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죠. 새로 부임한 중국 자본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고 노조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중국 자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노동자의 저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조차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외국 기업이 되자 노동자들은 그제서야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2009년 쌍용차의 77일간의 이른바 옥쇠 파업은 한국 노동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물과 전기가 완전히 끊긴 공장은 하나의 요새가 되었고 수천 명의 경찰력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와 테이저건까지 동원된 진압작전은 압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파업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기다란 파업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무려 2,642명의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를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이후 해고자와 그 가족 등 총 33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파업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흉터입니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100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자들은 무려 15년 동안 소송의 늪에서 허덕였습니다. 2024년 마침내 대법원은 노조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남은 것은 억대의 빚과 완전히 무너진 삶일 뿐이었죠. 이제 다시 현대제철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노동자들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올해 45세인 박현수 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려 3억 원이 달하는 아파트 대출금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지금 희망퇴직금을 받고 빚을 일부 갚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공장에 끝까지 남을 것인가를 매일 고민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모두 합쳐보니 약 160만 원이었습니다. 큰돈 같지만 3억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받은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어도 여전히 1억 4천만 원의 빚이 남습니다. 현수 씨는 이 계산기 앞에서 절망합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뒤 그는 월 280만 원을 받는 어느 물류창고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장바구니 무게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려워졌습니다. 계란 한 판을 사는 것도 이제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의 학원비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퇴직과 함께 사랑하는 아이들의 꿈도 한 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정든 SUV를 팔고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현대제철 유니폼이 주던 자부심은 이제 기억 속의 유물이 됐습니다. 월급 280만 원으론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도 버겁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마저 급매물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현수 씨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후회합니다. 과연 그때 성과금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반면 동료였던 김철수 씨는 끝까지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공장의 열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할 일 없이 대기실에서 하루 8시간을 꼬박 보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죠. 각종 수당이 사라진 그의 월급은 고작 250만 원뿐입니다. 연봉 1억의 꿈은 이제 신기루처럼 멀리 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의 원망스런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차라리 그때 나갔어야지 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노조 내부는 이미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기갈기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배신자라 부르며 증오의 마음만 쌓여갔습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공장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회사는 로봇 도입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도 않고 더 많은 성과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자의 빈자리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은 이미 소리 없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공장이 멈춰도 글로벌 생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공장이 이제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최신 설비는 한국보다 더 싸고 빠르게 철강을 만들어냅니다. 국내 공장은 점차 노후화되고 새로운 투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단계적 공장 폐쇄라는 결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는 어느 날 밤 목격했습니다. 투쟁을 외치던 동료들이 밤마다 몰래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배신감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견고했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공장 인근 식당 주인 박순자 씨의 가슴은 매일 타들어갑니다. 손님이 끊긴 식당엔 빚 독촉장만 수북이 쌓입니다. 공장 앞에 번화했던 상권은 이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누구도 성실했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파업은 지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였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공장 아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그들에게 파업이란 곧 당장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정규직이 자신들의 특권을 외칠 때 하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조의 보호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죠. 회사는 이제 보란듯이 신규 채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밖에도 많다는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다. 대체 인력들이 문 밖에 줄을 섰습니다. 모래 위에 쌓아올린 노조의 권력은 바람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냉정한 시장의 논리는 이토록이나 잔혹했습니다. 사측은 이제 노동자의 가족들을 직접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배달된 안내문은 아내들의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임금 지급 중단과 대출 연체 책임에 대한 고지였습니다. 차가운 문구들은 평화롭던 거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투쟁을 할 때 아내들은 마트 알바를 뛰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밀린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결국 치열한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성과급보다 당장의 대출 이자가 더 무섭다는 아내의 절규가 매일 이어집니다. 은행의 맹정한 독촉 전화는 예고 없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집에서도 자신의 설 곳을 잃어갔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주던 복지 혜택마저 가차없이 칼질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이 끊기자 노조원들은 흔들렸습니다. 과연 성과금 몇 천만 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모두 걸 수 있을까요? 자책감이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드디어 대대적인 사업 재편이 공식화됐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공장은 가차없이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사업 부문의 매각 소식에 노조 지도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회사는 파업하는 노조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얼음판은 녹아내리는데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회사의 거대한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사원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파업은 명분 없는 노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선배들의 낡은 투쟁 방식은 이제 시대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청년들은 당장의 돈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원했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은 노조를 향한 비판으로 뜨거웠습니다. 선배들 퇴직금 챙겨주려다 우리만 망한다는 글들이었죠. 결국 대규모의 노조 탈퇴 러시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노조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공장 정문을 뚫었습니다. 견고하던 봉쇄선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텅 빈 천막엔 이제 힘없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공장은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그들만 멈춘 시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는 개인의 미약한 저항을 비웃듯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3월 15일, 마침내 최후 통첩이 모두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수십억 원의 손배소까지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마감 시한 직전, 노동자들은 머리띠를 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진흙탕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복귀하는 길은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다시는 불법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서명해야 문이 열렸습니다. 공장 곳곳에 새로 설치된 CCTV는 이제 노동자가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서진 노조 배지는 차가운 캐비닛 깊숙한 곳에 처박혔습니다. 단결의 가치는 결국 생존 본능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이전보다 작업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해고가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제 묵묵히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월급날 파업으로 인해 반토막 난 급여 명세서를 보며 그들은 투쟁의 대가가 얼마나 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담장 밖으로 쫓겨난 해고자들은 이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평생을 바친 정든 일터는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사회적 여론 또한 매우 냉담했습니다. 귀족 노조의 자업다득이라는 차가운 비난 속에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사례는 거대한 신호탄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제 무노조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꼽습니다.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있는 노조 사무실엔
쓰러진 이름표만 남았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쓸쓸한 풍경입니다. 현장의 질서는 다시 회복됐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닌 철저한 통제와 복종 위에서 만들어진 위태로운 질서였습니다. 세계 시장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는 동안 철강 시장의 주도권은 모두 넘어갔습니다.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권리도 없습니다. 상생을 잊은 투쟁은 결국 모두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 기꺼이 손을 잡았던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왜 서로에게 칼을 먼저 들어야 했을까요? 현대제철의 이번 비극은 이제 경영학 교과서 속의 경고문이 됐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준엄한 교훈이죠. 과연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조선일까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모두 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현수 씨와 철수 씨. 두 사람의 깊은 한숨은 오늘날 한국 노동계의 슬픈 초상화입니다. 고된 배달 트럭과 차가운 대기실의 일상. 어디에서도 예전에 자부심 넘치던 숙련 기술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일터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부모의 일터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 잔인한 치킨 게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끝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자들에게만 공평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노사가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때 비로소 제2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상생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무거운 교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식펀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